현대 사회나 도시의 상태가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상태가 거의 끝까지 도달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상태가 딱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인류 전체에 있어서 좋은 일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시. 안녕하세요. 요즘에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사회에서 공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의식이라는 게 성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넘어서서 주변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꾸미는 데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앞으로 공간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도시 공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홍익대학교 장용순 교수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 이 도시의 정신분석이라는 이름 시리즈로 책을 쭉 내셨는데,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철학과 건축을 많이 접목시켜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 락강, 들레즈, 알랭 바디우 이런 현대 철학자들의 생각을 전달하시는 책을 예전에는 쓰셨다면, 이번에는 좀 더 그런 철학의 바탕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도시를 더 많이 분석하신 책을 쓰셨어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로 급속한 근대화를 거치면서 엄청난 대량 주택이 형성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가 오면서 엄청난 상업지역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업무지구와 상업지구가 늘어나면서 조닝 형태의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도시의 모습도 보면 업무지구, 주거지구, 상업지구로 나눠진 형태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속하게 발전이 됐고, 현재는 여러 물류센터가 형성되면서 굉장히 편리한 도시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게 과연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도시의 모습이 점점 다 비슷해져 가고 있는 동질화의 경향이 있고요. 그 경향을 물론 한국의 도시들도 따르고 있고, 그리고 한국 도시들이 겪는 문제점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동시에 공공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역설적인 측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를 살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도시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점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도시의 정신분석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리즈로 3권이나 쓰셨는데, 이 책들은 어떤 의도로 쓰셨나요? 이 책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도시라는 것이 생겨나기 이전에 자연의 상태, 에너지의 상태가 있었고요. 그거를 제가 빨간색 타원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게 일종의 마그마의 상태와 같은 혼돈의 상태, 자연의 상태라면 거기에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게 되면서 질서가 만들어지고 바로 도시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되는 도시는 자연적인 꿈틀거리는 에너지와 혼돈의 상태를 억압할 수밖에 없고요. 이 억압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고 그 억압이 너무 과도해지게 될 때는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이 책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도시와 세계를 흐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사람들이 어떻게 통제하느냐,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흐름과 물질 대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만드는 것이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도시를 흐름과 통제와 억압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관점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그 억압과 통제의 방식이 어떠한가는 시대마다 또 변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19세기에는 신경증적인 도시의 형태로 주로 발달했다면 20세기에는 정신병적 도시가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데, 근데 이게 딱 말로 들었을 때는 신경증, 정신병, 그러면은 19세기, 20세기 그리고 현대 도시들은 다 그냥 안 좋다, 이상하다라는 건가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도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분석에서 이 세 가지 정신병리, 즉 신경증, 도착증, 정신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에너지의 상태, 혼돈의 상태가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어린 아기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부모님들의 개입, 즉 언어의 개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언어의 개입이 들어가면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요. 금지와 질서, 규범의 체계로 어린아이가 돌입을 하면서 빨간색 타원에 파란색 상징계가 덮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덮어지게 될 때 완전히 덮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빨간색의 상태, 즉 실제계의 상태로 남아있으면 이런 상태가 도착증의 상태가 되고요. 이 빨간색의 상태는 굉장히 강렬한 마그마와 같아서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쾌락을 주기 때문에 이 도착증에서는 엄청난 쾌락을 동시에 맛보기도 합니다.
도착증의 상태를 지나서 조금 더 파란색의 상징계, 규범과 규칙, 언어의 체계가 보다 더 강하게 작동하면 바로 신경증의 상태가 되고요. 이 신경증의 상태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을 바로 신경증자라고 부릅니다. 특히 제가 강조해서 설명하는 게 신경증적인 상태와 정신병적인 상태인데요. 도시는 어쩔 수 없이 질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경증적인 체계입니다. 즉 완전한 혼돈이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도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질서 체계가 생겨나게 되고 새로운 도로나 철도, 상하수도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질서가 잡힌 규율의 체계가 만들어지고 도시에서는 규칙과 규범, 억압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자본주의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서 그 사이사이에서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상품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품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착증적인 형태를 띠는데요. 사람들이 그 상품과 돈에 대해서 엄청난 희열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신자유주의 시대로 오면 상품 경제가 더 활성화되면서 잉여 향유의 흐름이 더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잉여 향유의 흐름이 더 활발하게 되면서 마치 그 모습이 실제계가 우리 현실에 나타난 것 같은 착각을 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정신병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완전한 정신병은 아닌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는 억압의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정신병적인 모습을 보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신경증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누리고 있는 이 21세기적인 도시의 형태에서 보면은 굉장히 원초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지점들도 많이 있고,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고 있고 많은 통제를 넘어서는 빠른 흐름들이 있고, 그런 도시의 형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그 흐름 과잉 도시 구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서술을 하신 논조로 저는 보이거든요. 20세기 이후에 급격하게 발달한 자본과 상품이 끊임없이 흐르는 그 멈출 수 없는 도시는 어떤 점이 과연 문제인 걸까요? 이거를 생각해 보려면은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했던 지점에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세 장인 시대에서부터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즉 옛날에는 만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거나 물물 교환을 통해서 상품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만든 사람이 유통을 통해서 소비자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건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물건을 예상되는 소비보다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속성인 과잉 생산인데요. 그렇게 과잉 생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화와 상품과 도시가 확장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조르주 바따이브라는 프랑스 비평가가 저주의 몫이라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생산이라는 게 너무 과도해질 때, 그래서 그 생산물이 너무 늘어날 때는 그 사회가 그 생산물을 소화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회에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즉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그런 안 좋은 일을 막기 위해서 인디안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과잉 생산된 물건을 다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포틀레치 같은 거를 행했고요. 그리고 어떤 부족들은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태워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물들이 너무 늘어날 때는 사회 내에서 어떤 전쟁이나 혁명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거죠. 근데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하는데요. 바로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건데요. 물건을 팔고 자원을 사올 수 있는 영토를 계속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계속 이어진 식민지 확장과 전쟁이 바로 과잉 생산된 목, 이거를 조르주 바따이유는 저주받은 몫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몫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확장시켜 보면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같이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게 현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바따이유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과잉 생산된 상품들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순환하기 위한 유통 시스템과 흐름의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런 것이 우리 현대도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건을 사고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모든 것이 가능한 피로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금지와 억압이 없어진 정신병적인 체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끊임없이 확장되는 시스템을 들레지와 과타리는 분열증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분열증만 있으면은 오히려 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텐데, 그거에 반대되는 정신병의 또 다른 종류인 편집증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레지와 과타리가 지적합니다. 확장된 자본주의의 네트워크가 그 자본을 흡수해서 축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축적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네트워크적인 확산이 일어나는 이 두 가지 대립적인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게 현대 도시와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고요. 거기에서 겪게 되는 개인들의 문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되는 소진되는 상태에서 소진 증후군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인 과잉 생산과 현대인들이 느끼는 우울증과 소진 증후군이 사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현대의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계속 끝없이 확장하고 끝없이 순환을 더 가속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면서 계속 새롭게 순환시키고, 그러면서 사실은 도시의 모습도 점점 소비를 최대한 빠르게 계속 할 수 있는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곳 위주로 발달을 하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되게 아쉬운 점은 쇼핑몰 같은 데가 아니면은 딱히 뭐 그렇게까지 휴일날 갈 데도 없다 막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곤 하는데, 그런 게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유연하게 확장을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장된 거는 식민지를 충분히 확보했고, 그 다음에 공산권이 개방되면서 자본주의가 정체되고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거를 일종의 돌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구소련이 개방되고 러시아가 일종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동참하면서 시장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영토가 확장되면서 자본주의가 살아남았죠. 근데 이제는 더 확장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은 우주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북극이 될 수도 있고 남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한테는 좋지만 지구적인 차원, 자연의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한테도 보면 과연 행복한 일일까 하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책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었던 개념이 정크 스페이스거든요. 마치 우리가 정크푸드, 햄버거, 피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때그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처럼 현대 도시에서는 점점 그냥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억이나 의미로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서 인식하는, 예를 들면 터미널이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더 늘어난다라는 주장을 봤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정크 스페이스가 무엇인지, 또 현대 도시에서 정크 스페이스로 무엇이 있을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크 스페이스라는 개념은 네덜란드의 건축가인 렘쿠라스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크푸드라고 할 때 급하게 먹는 영양가가 없는 음식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간에 적용해서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즐길 수 있는 어떤 장소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장소성이 없고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공간 같은 것이다 라는 뜻으로 정크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정크 스페이스가 어떤 것인지를 유심히 보면 제가 말씀드린 흐름의 개념하고 연결됩니다. 흐름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이 흐름을 처리해야 되는 공간들이 필요한데요. 바로 그런 공간들을 정크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교통시설이 있습니다. 터미널, 기차역, 지하철역, 버스 정거장,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이 머물 수 있는 버스 차고지, 지하철 차고지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발전소, 변전소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물을 순환하게 하는 상하수도 시설, 정수시설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시설로는 물류를 보관하는 물류창고나 아니면 물류를 사람들한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게 해주는 아울렛 같은 게 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덜 직접적으로 물류 자체를 드러나지 않게 가장한 백화점 같은 시설도 일종의 정크 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도 대표적인
정크 스페이스라고 들 수 있죠. 비장소, 즉 정크 스페이스가 도시 전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도시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애틀란타라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엄청나게 많은 교통 시스템과 인터체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걸어 다니는 게 거의 불가능한 도시입니다. 순환만이 있는 도시고 흐름만이 있는 도시라서 이 도시가 과연 인간을 위한 도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20세기 후반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도쿄나 홍콩 같은 도시의 모습들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정크 스페이스는 도시 전체를 다 지배하지는 않더라도 현대 도시에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이 사회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현실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막 날뛰는 그런 마그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가 조직이 되려면 반드시 그 위에 어떤 막이 씌워져야 되고 그게 질서라는 것이고 그 환상적인 막이라는 거를 구축할 때 전통적으로는 신화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예를 들면 현대 미국에서는 마블 영화 같은 것이 그런 환상의 역할을 맡기도 한다라고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공간에서도 그런 환상을 창출해낼 수 있는 공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지게 되는데 고대에서는 신전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현대에는 영화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또 요즘에 이 이외에도 이런 집단의 환상을 만들어주는 공간이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환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재밌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 자체, 그 자체를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은 철학자들이 했는데요. 칸트 같은 경우는 그 볼 수 없는 어떤 것을 물 자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상상력을 통해서 도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오성으로 개념적으로 파악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락강의 시스템에서는 실제라는 것이 있고 그 실제는 그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상상계의 이미지와 상징계의 언어로 그 실제를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고대에서부터 호모사피엔스들이 어떤 공동체의식을 느끼는 것이 바로 공동의 이야기 그리고 신화나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하나의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많은 이야기들이나 소설들도 역시 하나의 공동체의식을 만들기 위한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신전이 이런 공동체 환상을 모아주는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극장 또는 경기장 같은 것이 이런 공동체 환상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더 최근으로 오면 영화나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대중매체와 미디어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쇼핑몰이나 상점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이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아케이드에 진열된 물건들을 보고 저 물건들이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그 충족된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른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종류의 생각이 바로 공동체의 환상이 자본주의의 상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게 도시적으로 구현될 때는 아케이드나 상점, 쇼핑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보들리아르 같은 철학자들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가치, 즉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신다든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사용가치 이외에 기호가치라는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회 가치체계 안에서 저런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저런 모자를 쓴 사람은 어떤 계급의 사람이다라는 암묵적인 환상의 가치체계가 있어서 그거를 따른다는 거죠. 도시적으로 볼 때는 이런 환상의 가치체계 자체로 만들어진 도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라스베가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벅시라는 인물이 개입을 하면서 그 도시를 만든 거고요. 그 도시 자체는 도박과 유흥과 숙박, 공연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전형적으로 자본주의의 환상이 개입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모습이 라스베가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대 도시의 곳곳에 다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가치체계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두 번째 책인 환상도시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현대인으로서 도시 하면은 뭐 세계 3대 도시다 이런 말도 있고 그 중에서 뉴욕이 항상 대표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뉴욕은 광기의 도시다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말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뉴욕이라는 도시가 딱 봤을 때 그냥 제일 잘 돌아가는 현대 도시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왜 광기의 도시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뭘까요? 광기의 도시라는 말은 1978년에 램쿠라스가 쓴 딜리리어스 뉴욕이라는 책의 번역어인데요. 이 책이 20세기 전반을 묘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의 이론서로 꼽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도시의 어떤 질서 체계보다는 그 밑에서 꿈틀거리는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를 어떻게 도시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현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 책의 주제는 바로 정신분석인데요. 램쿠라스가 살바도르 달리를 좋아하면서 락강과 프로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독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서 전인식, 무의식 같은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뉴욕, 즉 맨하탄을 만드는 건축가들한테도 이런 편집증적인 망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광기의 뉴욕이라는 책이고요. 건축가들이 뭔가 설계할 때 객관적인 사실만을 받아들여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집착과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베니스를 만들고 싶어, 아니면 나는 아테네 같은 곳을 만들고 싶어 라는 고정관념, 즉 편집증적인 망상이 있고 그거를 대입시켜서 만든 도시가 뉴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뉴욕의 도시블록에 대해서 램쿠라스가 언급합니다. 그 도시블록이 사실은 유럽인들이 뉴욕을 정복하기 이전까지는 없었던 도시 시스템이고요. 유럽 사람들이 그 뉴욕이라는 땅에 도시블록을 그리드 형태로 만들면서 그 그리드 하나하나를 다 독립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돼서 각각이 서로의 컨텍스트를 신경 쓰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마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신병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건물 하나에서도 각각의 층들이 다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면 수영장 위에 병원이 있고 병원 위에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위에 스포츠 클럽이 있고 그 위에 호텔이 있는 이런 같이 공존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건물 안에 들어있는 것도 일종의 정신병적인 현상과 비교를 하고 있는 측면이 이 뉴욕을 왜 광기로 보느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뉴욕의 특징과 비교해 봤을 때 또 한국의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 있는 이 서울은 어떤가요? 서울은 그 뉴욕과 비교해 볼 때 일단 뉴욕은 역사가 그렇게 깊이 있는 도시는 아닌데 서울의 강북, 특히 도심은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도시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지형이 얼마나 많이 개입되느냐라고 했을 때 서울은 대표적으로 알프스 속에 있는 맨하탄이다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산지 지형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강남은 약간 뉴욕하고 비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강남은 1970년대에 개발이 되면서 그리드 형태로 개발이 됐고요. 뉴욕의 그리드보다는 훨씬 더 큰 슈퍼블록으로 개발이 됐지만 그 블록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율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자율적인 형태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단점이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획일적이라는 데 있고요. 지형을 완전히 무시하는 형태라서 직접 걸어가 보시거나 자전거를 타보시면 아는데 지형과는 전혀 무관한 그리드 시스템에 의해서 고저차가 엄청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시스템의 크기가 너무 과도하게 크게 잡혀져 있어서 도로 부분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힘든 자동차를 위한 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록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동차와 사람이 굉장히 혼잡하게 섞여 있는 혼란한 형태의 도시가 만들어져 있죠. 그렇군요. 이제 그 알랭 바디우의 철학 부분으로 넘어와서 그 알랭 바디우의 사건 개념을 언급하시면서 광장, 공원, 그리고 또 현대 카페 등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애매한 장소로서 도시 안에서 혼돈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혼돈이라는 게 도시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바디우의 사건의 개념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설명되지 않는 어떤 부분인데요. 이것이 나타났을 때 기존의 상징계의 언어 체계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지를 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이 나타나는 지점 자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부를 겨우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주변부를 바디우가 부르는 이름이 바로 사건의 자리 또는 공백의 가장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즉 사건이 일어나는 지점의 주변 부분이 바로 우리가 그나마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영역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의 지식체계나 상징계로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혼돈과 질서가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돈과 질서가 섞여 있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변인들, 소수자들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지식체계로는 분류가 되지 않는데 그런 소수자들이나 예술가들의 작업에서 굉장히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영화나 과학, 정치적인 아이디어도 그렇게 중심 인물이 아닌 주변 인물들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발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를 사건의 자리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카페라는 공간이 원래는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공간인데 공부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죠. 그리고 회의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느강의 다리나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앞에 기울어진 광장 같은 거를 보면 사실 그런 공간들은 용도가 다리를 건너가는 기능적인 용도로만 사용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공간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석양이 지면 사람들이 거기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도 하고요. 일종의 레스토랑처럼 샌드위치를 싸와서 와인을 마시면서 파티를 하기도 하고 물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하고 회의를 하는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공간들이 기존의 지식체계의 고정된 환상을 깨고 다른 종류의 창발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서 도시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반드시 인간이 만든 공간이 아니고 자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충동이 상당 부분 도시의 질서에 의해서 억압됐을 때 그 억압을 뚫고 나오는 공간이 이런 사건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억압과 축적이 과도하면 이 도시에 크나큰 재난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건적인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진 충동이나 자연적인 에너지를 살짝 분출시켜 줌으로써 한꺼번에 이 실제가 분출해버리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건의 공간이 지금 한국 사회의 도시 공간에는 잘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이런 사건의 공간을 증상적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증상이라는 거는 락강이 얘기한 어떤 정신병리적인 현상인데 이 증상은 바로 굳어져 있는 상징계를 실제가 뚫고 올라오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증상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그 증상의 모습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락강의 주장이고요. 증상과 사건이 도시에서 일어날 때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도시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서울이나 현대도시에서는 그런 공간이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종류의 사건적 공간은 뭔가 혼돈이 일어나는 폭력적인 공간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폭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많은 시위들에서 보면 전혀 폭력적이지 않고 억압된 실제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제나 시위, 공연, 월드컵 응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런 과도한 억압을 살짝 해소시켜 줌으로써 나중에 그게 진짜 큰 실제의 귀환, 즉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인 사태나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사건적인 공간을 도시적으로 만들므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크나큰 착각이고요. 도시적인 현상은 사회적인 현상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만 바뀌어서는 사회체제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계급의 사다리 같은 것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시만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장영순 선생님께서 쓰신 이 도시의 정신분석 3권 시리즈이니까 이 각 시리즈가 또 상보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읽으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한 권 정도 가장 마음에 드는 제목 고르셔서 과잉도시, 환상도시, 사건도시 이렇게 있으니까 한 권 정도 꼭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도시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의 현대 사회나 도시의 상태가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상태가 거의 끝까지 도달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 사회에서 봉건 사회로 넘어오고 봉건 사회에서 전제군주 사회로 넘어오고 전제군주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우리 시대의 상태가 딱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상태 변화를 뚫고 넘어가게 하는 결정적인 힘은 사실 기술적인 데서 많이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AI 기술이라든가 우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술,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이 코드로 구속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그 코드를 넘어서는 시스템으로 발전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인류 전체에 있어서 좋은 일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의 흐름의 과잉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항상 매 시대에 있었는데 그런 흐름의 억제를 실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흐름을 기술에 의해서 과도하게 확장시키고 우주와 북극, 남극을 넘어서는 어떤 영토의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갈 것인가를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도시나 사회가 우리의 몸과 같이 물질 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과도해지지 않는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도하게 축적을 하면 버티지 못하는 비만의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순환, 우리의 물질 대사의 순환을 너무 과소하게 하면 우리의 몸이 또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예 완전히 상태가 변화하거나 아니면 흐름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고요. 완전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인류 자체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수 있고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간과 흐름을 주제로 좋은 말씀 들려주신 장영순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